금값 폭락이라는 단어가 뉴스에 뜨는 순간 대부분의 투자자는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째는 공포에 눌려 손을 떼는 사람, 둘째는 숫자를 보고 조용히 장바구니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딱 한 문장으로 결론부터 던지겠습니다. 지금의 하락과 흔들림은 끝이 아니라 중간 조정이고 오히려 매수 기회에 더 가깝습니다.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지표에 있습니다. 금 시장을 볼 때 초보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격의 속도만 보고 고점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고점은 속도로 오지 않습니다. 고점은 구조가 완성될 때 옵니다. 그 구조를 가장 단순하게 보여주는 대표 지표가 바로 금은비, 즉 금과 은의 가격 교환 비율입니다. 금 1을 살 돈으로 은을 몇 개 살 수 있느냐. 이 비율이 시장의 과열과 후반부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금은비는 대체로 1대 10에서 1대 15 근처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사이클이 끝으로 갈수록 은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면서 비율이 내려오는 패턴이 반복됐죠. 1970년대 슈퍼사이클의 정점이던 1980년에는 금은비가 다시 1대 15 수준으로 회귀했고 2000년대 상승장도 역사상 가장 약한 상승장 중 하나였는데도 고점 부근에서 1대 32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금은비는 대략 1대 50 전후입니다. 이 말은 고점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엔 아직 거리가 멀다는 뜻입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가장 약했던 상승장과 비교해도 고점 구간에서 나타났던 비율과는 차이가 큽니다. 즉, 지금 시장은 끝물의 과열이 아니라 중반을 지나 본게임으로 들어가기 전의 구간에 더 가깝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을 늘린다는데 왜 한국은행은 조용했나요? 이 질문이야말로 지금 금시장을 읽는 핵심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금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국가의 신뢰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현실부터 짚죠. 한국은행은 오랜 기간 추가금 매입이 사실상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금 매입을 검토한다는 식의 움직임이 들립니다. 겉으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만 여기서 시장이 술렁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물을 사는 게 아니라 ETF로 산다더라 라는 말이 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박수를 치면서도 동시에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은 보유하는 방식이 절반입니다. 무엇을 샀느냐만큼 어떻게 보유하느냐가 리스크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행은 그동안 금을 적극적으로 늘리지 못했을까요? 표면적인 설명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금값이 고점권이던 시기에 금을 샀고 그 뒤 가격이 조정받으면서 세금으로 고점에 물렸다는 여론이 생겼습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선 정치적 부담이 커졌겠죠. 하지만 저는 이게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론은 핑계가 될 수는 있어도 국가 자산 배분을 10년 넘게 묶어둘 정도의 구조적 이유는 되기 어렵습니다. 진짜 이유는 더 구조적입니다. 한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이고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큽니다. 우리가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면 상대방인 미국도 원하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그 요구는 아주 명확합니다. 달러를 벌었으면 우리 국채를 사라. 이건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국제 무역과 외환 시스템의 암묵적 룰에 가깝습니다.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고를 운용할 때 포트폴리오 안정성만 보면 금이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 무역의 관점에서는 미국 국채를 더 두텁게 쌓는 선택이 안전한 정치적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한 가지 사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특정 자산, 특정 통화에 상대적으로 쏠려 있었고 금 비중은 그만큼 얇았습니다. 이제 금을 다시 들여다보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것은 단순한 투자 판단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변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숫자를 더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한국은 금이 적다는 말이 감정처럼 들릴 수 있지만 데이터로 보면 감정이 아니라 구조적 리스크입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1%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독일은 금 비중이 매우 높고 유럽 주요 국가들 다수도 50%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각 나라의 역사, 통화체제 경험, 지정학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신뢰가 흔들릴 때 마지막에 남는 자산을 얼마나 들고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유럽 국가들은 금을 선택해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이 좋다, 나쁘다의 논쟁이 아닙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의 분산입니다. 외환 보유고가 특정 자산, 특히 미국 국채 같은 달러 표시 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으면 평상시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유동성도 좋고 거래도 쉬우며 국제 결제 시스템과도 맞물립니다. 하지만 위기 국면에서는 그 편리함이 곧 취약성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신뢰와 시스템 신뢰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보관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한국이 보유한 금 중 상당량이 국내가 아니라 런던 등 해외에 보관돼 있다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금은 통장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실물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 실물이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면 결국 우리는 금의 가치가 아니라 보관기관과 시스템의 신뢰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세계가 흘러가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누구도 100% 신뢰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고 금융제재나 자산 동결 같은 단어가 더 이상 비현실적인 공포가 아니게 됐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는 흐름이 있습니다. 과거에 뉴욕이나 런던에 맡겨뒀던 금을 본국으로 송환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건 단순한 애국 이벤트가 아닙니다. 카운터파티 리스크를 줄이려는 국가 전략입니다. 내가 직접 보유하지 않는 자산은 결국 누군가의 손 위에 놓인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금을 늘리는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유하고 어디에 두며 위기 때 실제로 쓸 수 있느냐까지가 금 전략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개인 투자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가가 금을 어떻게 보유하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개인 투자자에게도 금은 사는 순간보다 보유하는 방식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을 사는 법을 먼저 묻고 보관은 나중에 고민합니다.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금은 금융상품이기 이전의 물건입니다. 물건은 결국 어디엔가 놓여야 하고 그 장소가 곧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 됩니다. 현장에서 실제 투자자들을 만나보면 보관 방식은 생각보다 극단적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튼튼한 개인 금고를 설치하고 어떤 사람은 은행 대여 금고를 활용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안의 특정 공간에 분산해서 숨기고 심지어 아주 고전적인 방식으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어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관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성향과 환경의 문제입니다. 가족 구성, 거주 형태, 이동 빈도, 지역 치안, 심리적 안정감까지 모두 반영돼야 합니다. 그리고 금 보관이 생각보다 가능하다는 걸 이해하려면 금의 물리적 특성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금은 고가지만 부피가 작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거대한 금괴가 집을 가득 채우는 그림이 아닙니다. 일정 금액을 금으로 넘겨도 생각보다 손바닥 안으로 들어오는 크기에서 끝납니다. 이걸 이해하면 보관은 갑자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도난, 화재, 최악의 상황만 무한히 상상하면 보관은 끝없이 어려워집니다. 결국 보관의 난이도는 현실보다 상상에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경고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금을 실물로 보유한다는 건 편의성을 포기하는 대신 통제권을 얻는 선택입니다. 통제권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분실 도난의 책임도 상속 증여 이동의 문제도 결국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처음부터 극단을 선택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라. 소액은 금융계좌 기반의 간편한 방식으로 시작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실물 보유와 안전한 보관 체계를 병행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금 투자에서 진짜 리스크는 가격 변동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금을 내가 원하는 순간에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느냐, 그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절반의 승부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값이 오르거나 떨어지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가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있습니다. 다만 그 신호는 오늘 내일 맞추는 예언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이클의 어디쯤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나침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나침반을 제대로 쓰려면 한 가지 원칙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금 투자에서 봐야 할 건 속도가 아니라 지점과 방향입니다.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고 해서 고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고점은 지표들이 후반부 조건을 갖췄을 때 옵니다. 첫 번째 나침반은 이미 말씀드린 금은비입니다. 고점 구간에서는 대체로 은이 금보다 더 탄력을 받으면서 금은비가 내려오는 경향이 반복됐습니다. 역사적으로 1대 10에서 1대 15가 정상 범위처럼 기능해왔고 큰 상승 사이클의 막바지에는 그 근처로 수렴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직 1대 50 전후입니다. 이건 단지 숫자 하나가 아니라 시장 구조의 언어입니다. 아직 후반부 신호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최소한 과거 가장 약했던 상승장 수준과 비교해도 금은비 기준으로는 고점과 거리가 남아있다는 해석이 성립합니다. 두 번째 나침반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금과 달러는 단기적으로 반대로 움직이는 구간이 자주 나오고 특히 금의 대세 상승장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 고점 부근에서 달러 인덱스가 크게 밀리며 80대, 어떤 시기에는 70대까지 내려갔던 사례들이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구간이라면 고점의 조건이 완성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은비 하나만 보고 달러 인덱스 임볼처 하나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항상 교차 검증을 권합니다. 금은비가 후반부로 내려오고 달러 인덱스가 의미 있게 약해지고 시장의 심리와 포지션이 과열 신호를 동시에 보일 때 비로소 고점에 대한 경계가 합리적이 됩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가격이 빠르게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겁을 먹는다면 우리는 사이클이 아니라 공포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포는 언제나 가장 비싼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가 보죠. 금 1g이 30만 원에 가까운데 일반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질문은 너무 정직해서 오히려 중요합니다. 금이 장기적으로 유망하다는 이야기와 지금 당장 내 통장에서 빠져나갈 돈은 별개니까요. 금 투자는 의지가 아니라 도구를 먼저 고르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초보에게 현실적으로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ETF, 그리고 금통장입니다. 먼저 ETF부터 보겠습니다. 금 ETF는 금 가격을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주식 앱에서 종목 검색해서 주식처럼 사고 파는 방식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보관이 필요 없고 매수 매도가 즉시 가능하며 거래 비용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특히 초보가 가장 두려워하는 실물 보관 리스크를 제거해 줍니다. 저는 처음 금을 접하는 투자자에게 ETF가 심리적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조문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ETF는 본질적으로 종이금입니다. 실물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운용 구조를 통해 가격을 추종하는 권리로 보유하는 형태입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신뢰의 붕괴, 카운터파티 리스크를 극단적으로 가정하면 실물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ETF는 편의성을 얻는 대신 통제권을 일부 내어주는 선택입니다. 이 균형을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은 금통장입니다. 금통장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 연동 상품으로 아주 작은 단위로도 매수할 수 있어
소액 투자자에게 매력적입니다. 통장이라는 단어 때문에 원금 보장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금 가격이 오르면 수익, 떨어지면 손실을 보는 구조입니다. 대신 장점은 간단합니다. 보관이 필요 없고 몇천 원 단위로도 시작할 수 있으며 금 투자 습관을 만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금 통장에는 수수료 부담이 존재합니다. 매수 매도 과정에서 비용이 누적되기 때문에 잦은 거래를 하면 생각보다 수익률이 깎일 수 있습니다. 금 통장은 단기 매매가 아니라 적립식 접근에 더 어울립니다. 이렇습니다. 초보에게 중요한 건 완벽한 상품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식입니다. ETF는 간편함과 비용 효율, 금 통장은 소액 분할과 습관화, 본인의 성향이 편의에 가까운지, 분할 적립에 가까운지에 따라 도구를 선택하면 됩니다. 금 투자는 시작을 단순하게 만들수록 오래 갑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금을 얼마나 담아야 합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5%냐, 10%냐, 20%냐. 하지만 저는 비율을 외우기 전에 금이 포트폴리오에서 맡는 역할부터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금은 수익을 최대로 만드는 자산이 아니라 시스템이 흔들릴 때 포트폴리오를 끝까지 버티게 만드는 자산입니다. 금 비중은 욕심이 아니라 생존 설계에 가깝습니다. 전통적인 자산 배분 이론과 여러 포트폴리오 전략을 보면 금은 대체로 5%에서 15% 사이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초보에게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은 10%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과의 상관성이 낮은 구간이 자주 나타나고 그 결과 전체 변동성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즉, 포트폴리오에 금을 10%만 넣어도 심리적 흔들림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에서 심리가 무너지면 수익률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걸 막아주는 안전벨트가 금이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지금처럼 화폐 가치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인플레이션에 잔불이 꺼지지 않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상어가 된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기서 한 단계 확장된 접근을 제안합니다. 현금과 채권 비중을 약간 줄이고 그만큼 금을 15%부터 20%까지 전술적으로 올리는 전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 이건 단번에 올려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금을 한 번에 크게 사면 가격 변동보다 본인의 불안이 먼저 커집니다. 저는 반드시 단계적 확대를 권합니다. 10%로 시작해 시장과 금의 성격을 몸으로 이해하고 확신이 쌓이면 12%, 15%, 그리고 필요하면 20%까지 천천히 늘리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판단을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지금 금 시장을 둘러싼 논쟁은 고점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신뢰의 비용이 얼마나 비싸졌느냐의 문제입니다. 금은 결국 신뢰가 흔들릴수록 빛나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의 몇 년이 신뢰가 회복되는 시대라기보다 신뢰가 가격표를 달고 거래되는 시대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금을 아예 안 들고 가는 포트폴리오는 점점 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금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보험이고 보험은 필요할 때 드는 게 아니라 평소에 들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행하느냐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지점은 전망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실행이 단발성이고 규칙이 없고 결국 감정으로 버튼을 누르기 때문입니다. 금은 특히 그렇습니다. 금은 주식처럼 기업 실적이 분기마다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 금은 불안의 가격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가 흔들릴수록 가격도 흔들립니다. 금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프로세스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분할입니다.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판단하더라도 한 번에 올인하는 방식은 금과 맞지 않습니다. 금은 장기 사이클 자산이고 조정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따라서 저는 3단계 또는 5단계로 쪼개는 방식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목표 비중이 10%라면 2%씩 5번으로 나누어 진입합니다. 그리고 진입 조건은 뉴스가 아니라 규칙으로 잡습니다. 일정 날짜 강역의 적립이든 일정 퍼센트 조정이든 본인이 지킬 수 있는 룰 하나로 고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도구의 분리입니다. 금을 한 바구니에만 담지 마세요. 편의성과 유동성이 필요하면 ETF로, 통제권과 실물 보유의 의미를 원하면 실물로, 소액 적립 습관이 목적이면 금통장으로 역할을 나눕니다. 단, 여기서도 욕심을 버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초보에게는 시작을 쉽게 만드는 것이 승부처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조합을 만들려다가 아예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리밸런싱입니다. 금은 한 번 사놓고 끝내는 자산이 아닙니다.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지키는 자산입니다. 금이 급등하면 비중이 커지고 다른 자산이 올라가면 금 비중이 작아집니다. 이때 올랐으니 더 사자가 아니라 목표 비중으로 되돌리는 리밸런싱이 장기적으로 더 합리적입니다. 저는 분기마다 한 번 또는 반기에 한 번 비중 체크만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금 투자의 본질을 다시 확인하세요. 금은 단기 수익을 자랑하는 자산이 아니라 위기에서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자산입니다. 그러니 금을 살 때마다 이렇게 자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수익을 쫓는가? 아니면 리스크를 줄이는가? 질문이 명확해지면 행동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다. 금은 이해했다. 그런데 금만 사면 끝이냐? 아닙니다. 금 투자의 완성은 금만이 아니라 금이 들어간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금은 혼자 빛나는 자산이 아니라 다른 자산과 함께 있을 때 진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금을 고립된 투자가 아니라 구조로 봐야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금을 주식처럼 다루는 겁니다. 금이 오르면 흥분해서 더 사고, 금이 빠지면 겁나서 팔고, 결국 평균 단가를 스스로 망가뜨립니다. 금은 심리를 비추는 거울이라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금이 아니라 내 감정에 투자하게 됩니다. 저는 금을 비중 자산으로 규정합니다. 가격이 아니라 비율로 관리하는 자산. 이 관점이 들어오면 행동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목표 비중이 10%라고 합시다. 금이 상승해 비중이 13%가 되면 더 갈 것 같으니 들고 가자가 아니라 일부를 줄여 10%로 되돌리는 리밸런싱을 고민합니다. 반대로 금이 조정받아 비중이 7%로 내려가면 공포에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10%로 복원하는 매수를 실행합니다. 이게 보험 자산의 운용 방식입니다. 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해지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효력이 발휘돼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변수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현금과 채권입니다. 금 비중을 올린다는 건 다른 자산의 비중을 줄인다는 뜻이죠. 저는 지금 같은 국면에서 현금과 장기채의 맹신이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화폐 가치가 불안정해질수록 현금은 편하지만 약해집니다. 채권도 금리 환경과 정책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금은 단순히 대안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약점을 보완하는 균형추입니다. 금 투자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타이밍이 아니라 과몰입입니다. 금이 유망하다고 해서 금이 포트폴리오를 지배하게 만들면 그 순간 금은 보험이 아니라 투기가 됩니다. 저는 늘 이렇게 정리합니다. 금은 나를 흥분시키는 자산이 아니라 나를 차분하게 만드는 자산이어야 한다. 그 기준을 지키면 금은 단순한 수익을 넘어 인생 자산의 방파제가 됩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할 시간입니다. 금 투자는 가격을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신뢰가 흔들리는 시대를 통과하는 설계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금이 흔들릴 때마다 고점 공포에 휘둘릴 게 아니라 내가 정한 규칙과 비중으로 시장을 통과하라.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핵심 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금은비입니다. 역사적으로 사이클의 후반부, 즉 과열과 고점에 가까워질수록 금은비는 내려오는 경향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그 후반부 신호와 거리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둘째, 달러 인덱스 같은 것이 지표를 함께 보면 지금이 고점이라고 단정할 만큼의 조건이 동시에 충족됐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결국 공포는 근거가 아니라 속도에서 만들어진 착시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금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지표만이 아닙니다. 시대의 공기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국가든 개인이든 시스템을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스템 신뢰가 흔들릴 때마다 자산의 잠금, 제재, 통제 같은 단어가 현실로 들어오는 시대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자산, 이 프리미엄을 갖습니다. 금은 그 프리미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이 만능은 아닙니다. 금은 결국 보험입니다. 보험은 과하면 낭비가 되고 없으면 재난이 됩니다. 저는 실천을 이렇게 권합니다. 첫째, 목표 비중을 정하라. 둘째, 분할로 진입하라. 셋째, 도구를 역할로 분리하라. 넷째, 리밸런싱으로 비중을 지켜라. 이 네 가지만 지키면 금은 불안을 키우는 자산이 아니라 불안을 줄이는 자산으로 작동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장은 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강요합니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내라. 하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 강요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결론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듭니다.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마세요. 비율과 규칙을 설계하세요. 그게 진짜 금 투자입니다.